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대구, 대전, 광주시부터 시작된 분양열기, 지방광역시 분양열기가 연초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에서 벗어난 부산 등의 지역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들의 청약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청약 열기 뜨거웠는데요. 이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광역시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현지 수요는 물론이고요. 외지 수요까지 가담을 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신규 분양 시장의 호조세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겨울인데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도 이 비처럼 좀 뭐랄까요, 상승에 대한 폭은 많지는 않지만 이 상승이 어떻게 보면 보합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도권과 이 서울 지역의 어떤 부동산의 전망은 그리 크게 밝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신년사에서 나온 이야기라 또 앞으로의 부동산의 향방에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오늘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요. 올해 이제 2020년 이 부동산 경자년 새해죠. 올해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어떤 변수라든가 또 2020년도에 부동산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 것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로 숫자 1이 꼽혔습니다. 이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1인 경제, 기준금리 1% 시대를 뜻하는데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의 부작용을 인지한 정부가 원도심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외곽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증가,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도심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코노미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수전시설,
발코니 등을 갖춘 도시형 생활 오피스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9.3%였고 이 비중은 2035년에 35.2%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적은 자본금으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내수시장 침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2019년 부동산 결산과 함께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어떤 부동산 결과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2020년에 어떤 변수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산을 좀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 10월 대비해서 2019년도에 이제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약 한 0.52%,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경기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보였는데 이 수도권 일대, 서울과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가격이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이면서 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또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도권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어떤 폭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또 서울의 어떤 진입이 좀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그 지하철과 용이한 또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또 아파트에 대한 규모, 소위 말하면 이제 규모의 대단지라고 하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또 대단지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렇게 최근에 분양된 또 신규 입주가 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상당히 좀 큽니다. 오히려 뭐냐면 5년 준공되고 나서 5년 이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해서 수도권 주변 일대에 어떤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실수요로 가져올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앞으로에 대한 그 서울 광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순차적으로 상당히 좀 빨리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그 수도권에 들어가는 어떤 광역철도망이라든가 도로교통망을 보시고 아파트에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광역시와 지방도시 간의 이제 가격 분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서울시 또 수도권 쪽 주변 일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가 상한제에서 좀 해제된 그런 어떤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분양에 대한 과열 현상이 있으면 또 오히려 더 핀셋 효과로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지방과 광역시의 좀 약간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광역별로 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돌아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 외에 지방 도시 간의 어떤 가격 보시게 되면 큰 하락폭으로 좀 떨어졌다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의 어떤 지방과 어떤 그 광역시 간의 어떤 불균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정부 쪽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또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고자 하는 이 광역형 어떤 도시 개발 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광역도시 주변 일대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일대에 앞으로도 또 투자가 또 앞으로 어떤 SOC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광역시별로 그 주변 일대에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SOC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들, 또 광역형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뭐 지방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레벨을 보시고 지방에 오히려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광역별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이로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이제 그 지방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리스크 요인이 지방마다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들은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내온 그 자료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내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그 강원 쪽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현재 좀 지속되고 있고요.
추천권 같은 경우는 재고주택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권 같은 경우는 중심별로 해서 그 바이오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산업단지를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죠.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시기와 아파트가 만들어질 시기가 이 격차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기업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어떤 시간 간의 어떤 격차는 좀 있을 뿐인데 오히려 이 충청권 쪽에서는 어떤 그 산업단지별로 해서 그 투자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리스크를 약간 감수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보게 되면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현재 좀 떨어져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서도 어떤 투자의 어떤 그 투자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구라든가 부산, 울산, 이 전라권을 보시게 되면 이 전라권 같은 경우는 뭐 광주라든가 이 대전이라든가 이런 중심 지역으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좀 리스크가 좀 적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부산, 울산이라든가 이 경남권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소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차 활기를 띨 그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어떤 중심 지역 쪽으로 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투자처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앞으로 투기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고 쭉 가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어떤 과열주가 생기게 되면 핀셋으로 해서 조성 대상 지역, 또 투기 과열 지역,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조경 지역을 만들어서 핀셋으로 규제하겠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 서울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실수요층들 자체가 점차 좀 얇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물량이 지금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좀 보게 되면 많은 물량들이 서울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좀 가격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상승폭의 어떤 그 유지가 올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관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주택이라든가 단독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택이라든가 단독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자체가 크게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단독 같은 경우도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크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라든가 매매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지다 보니까 또 은퇴 수요자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거주를 하면서 물건 관리를 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다가구 통건물이라든가 또 다중주택에 대한 통건물 쪽으로 사람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런 상태가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의 어떤 거래량, 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건축주들이 사서 건물을 짓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실수요층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에 대한 수요층들이 올해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구라든가 단독으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토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점차적으로 수요층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 일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쪽 지역 또 이제 그 많은 쪽 지역의 어떤 그 물건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그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을 꾸준하게 현재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 계속적인 어떤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이런 어떤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상가라든가 구분 상가에 대한 물건들입니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입지가 좋은 물건들에 대한 가격이 오히려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동산으로 해서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또 대출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적어지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건물 쪽으로 좀 기술적으로 수요층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전년 대비해서 이제 공급량입니다. 이 공급량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추세,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은 항상 잊지 말고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수도권 또 서울 지역의 어떤 공급 물량이 어떤가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추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눴는데 이 전체적으로 2018년도, 19년도에 들어서는 18년도와 19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물량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같은 경우도 올해와 비슷한 공급 물량,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공급 물량이 나오겠지만 2021년에서 2022년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 물량,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공급 물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물량을 봤었을 때는 2020년도 이후에는 수도권 지역,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안쪽에서 공급되어져 있는 공급 물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여기 지금 도표상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가격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급 물량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어떤 추세 반영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동성에 대한 요건인데요. 유동성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토지 보상금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과거에 있던 경험을 좀 보시게 되면 2008년도와 2009년도 요 사이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시게 되면 보상금이 상당히 좀 많이 풀렸던 그 해죠.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2008년도와 2009년도 그 이후에 가격 상승폭은 크게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40조 정도의 보상금이 풀리는데 이런 어떤 형태를 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재 토지보상금 자체가 지방 쪽으로 해서 많이 풀렸었거든요. 이 지방 쪽에서 가격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게 그 아파트,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크게 형성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왕숙이라든가 계양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게 거의 대부분이 서울 안쪽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곳에서 이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는 2020년에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토지 가격에 어떤 변동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내용은 남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합으로 유지한다든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금 자체의 특징이 과거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많이 풀렸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수도권과 이 서울 지역에 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가격 반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소비 계층이 좀 약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50대와 60대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했던 어떤 주도적인 계층이었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들어서는 이게 좀 약간 틀려졌죠. 30대와 오히려 40대에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아파트를 사고 팔고 했던 수요층, 오히려 더 살려고 했던 수요층들이 30, 40대에서 많아졌다. 이렇게 좀 특징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30대와 40대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이게 또 앞으로도 추세를 좀 형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50대와 60대, 또 30대와 40대의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그 버는 거 대비해서 대출에 대한 비중이 이제 커져버린 거죠. 이제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자금이 있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좀 컸었는데 오히려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이 낮습니다. 오히려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는 거죠. 이것이 또 앞으로도 주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30대와 40대가 가격 주도를 형성시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큰 폭으로 유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청약제도입니다. 이 청약제도가
이 30대, 40대가 높은 가점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실업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약 한 55점에서 한 58점 이상이 되어지만 그래도 청약 가점 1순위에 한번 넣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60점대가 되어야지만 1순위 청약 당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봤었을 때는 30대와 40대가 어떤 청약 쪽으로 이제 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 5년 이하의 신규 아파트에 오히려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30대와 40대의 어떤 그 가처분 소득, 가처분서 빨간 것이 이제 그 금융부채인데요. 이렇게 좀 높습니다. 이게 좀 앞으로는 주도를 하겠지만 이게 크게 주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1기와 2기 신도시의 그 서울주택 가격 변동률입니다. 이게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들어오게 되면 가격 변동폭이 서울 지역에 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2기 신도시 공급을 보게 되면 동탄에서 판교, 운정, 광교에 이제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오히려 가격 자체가 상승폭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락폭을 유지하면서 좀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파트 공급 추이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공과 이 분양 물량이죠. 이 착공과 분양 물량을 보시게 되면 인허가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인허가를 받았을 때에 인허가에서 착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에서 착공에 대한 그 비율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좀 크게 좀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가 또 이제 뭐 서울 지역의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완화 조건을 계속적으로 내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허가, 즉 인허가에서 착공 들어가는 비율 자체는 앞으로도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주택 공급 전망을 보시게 되면 인허가 물량 2020년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요. 그 앞으로도 이 2020년, 2019년도, 18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020년도, 2년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현재 인허가를 봤었을 때는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2020년 주택 가격의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이 단기 정책과 재정 정책, 건설 투자와 이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단기 정책을 좀 보시게 되면 2020년도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쪽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민가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가 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그 통장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9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규제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재정 정책입니다. SOC 사업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증가, 또 SOC 예산 자체가 올해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도심 재생 사업입니다. 또 광역교통망 사업이 들어가죠. 또 도심재생 사업이라든가 광역교통망 사업을 보게 되면 또 앞선에 있었던 그 12월 16일 날 주택 안정화 대책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도시재생과 광역교통망 사업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안에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의 어떤 활성화 사업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뉴타운 사업 중에 해제된 지역들이 오히려 좀 2020년에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예전 같았으면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을 가, 나, 다, 라로 해서 이렇게 쭉 길게 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가로주택,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엔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건설 투자 사업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4차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의 어떤 큰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도 유심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교통망 사업과 광역적인 철도망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어떤 축으로 해서 진행될 것인지 그래서 이 기본 축이 과연 어디 쪽에 있는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죠. 바로 이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이제 부동산 부양책과 어떤 억제책의 어떤 균형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좀 보시게 되면 지방 선거와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가격 상승폭이 올라가는 폭을 평균적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과거 경험으로 해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떤 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공급 정책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3기 신도시 발표, 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이제 기간 도란이 이제 30년이죠. 30년이 이제 그 만기로 딱 채워집니다. 1기 신도시 쪽에 재건축 사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그 전망을 좀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변동폭은 크게 상승폭은 작년같이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어떤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런 가격 상승, 많이 올랐던 가격 상승폭을 어떻게 유지해서 가져갈 것인가가 좀 남아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떨어질 염려는 크게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세미나 참석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2020년의 부동산 시장을 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셨다면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주택시장 분석과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투자 유망 지역이 어디인지 투자 전략까지 체크 도와드립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20명이 한정돼서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둡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느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다가구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남편과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월세는 2,130만 원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세금 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지. 네. 세를 받고 계시니까 좀 등록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현재 네. 보유하고 계신 다가구 주택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주소요? 네. 주소 묵동. 묵동이요. 무기동 15-15. 알겠습니다. 238-47호. 알겠습니다.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3년이요. 3년 정도 보유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세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소득 등록을 해야 되는지 좀 세금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그 남편분하고 공동 명의로 돼 있으시고 네. 현재 그거 한 채 가지고 계신 거죠. 현재 네네. 거주는 전세로 하세요? 아니면 또 자가가 또 하나 있으세요? 거주는 그냥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 전세로? 네. 일단은 요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제 어쨌든 간에 임대에 대한 소득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네. 예, 소득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걸 꼭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소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 홈택스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가구가 하나잖아요. 그죠? 묵동에 네. 있는 물건 요거 하나 좀 가지고 계시는 건데 요게 이제 그 가산금이 붙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들리실 거예요. 근데 가산금에 대한 의미는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한 뭐 마이너스 뭐 0.5% 뭐 이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 소득 자체가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2,130만 원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나오는 부분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현재 상태에서는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묵동에 있는 이 물건 자체는 그 3년 전에 구입을 하셔서 현재 좀 소득이 잘 나오고 어떤 공실에 대한 회전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한다면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현재 3년 정도 보유를 하셨으니까 이거를 임대사업자를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어쨌든 간에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일단은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게 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1번이고요. 네. 2번은 뭐냐면 현재 사모님의 어떤 뭐랄까요. 사모님이 죄송하지만 시청자분의 어떤 형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한 형편. 그래서 내가 이 물건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내가 지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매도 시기 자체를 현재 지금 3년 보유하셨으니까 이 묵동 쪽에 좀 호재 있잖아요. 이걸 내가 가치 있게 좀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요 매매 시기 자체를 약간 3년 이후의 매도 시기를 좀 잡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3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으시고 내가 요거는 임대 소득도 잘 나오고 공실에 대한 염려가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드시게 되면 아예 그냥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 좀 그러면 드려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임대 사업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임대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서는 임대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 신고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임대 사업에 대한 어떤 소득을 신고를 안 했을 시에 나오는 가산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가산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사모님. 잘 안 들려서요. 가산금 자체, 네. 가산금 있잖아요. 임대 소득 신고를 안 하면 네. 소위 말하면 가토료 같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그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한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시청자님 형편이 이거 내가 임대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 임대소득이 나오는데 큰 염려가 없고 공실 회전율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고 그럴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중장기로 끌고 가시고요. 시청자님께서 내가 이걸 3년이나 4년 있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팔아야 될 형편이다라고 하시면 굳이 임대 소득에 대한 신고하실 필요 없이 3년의 매도 시기를 잡으시고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3, 4년 후에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고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한 주택이기 때문에.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게 지금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날짜가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좀 신중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풀리셨다니까 좀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또 책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0973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기대로 실거주 매입하고자 합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실거주 목적의 매수입니다. 양평동의 신동아 아파트 전망 체크해 볼게요. 이사님. 이거는 저는 실거주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매입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신동아 아파트가 이제 양평역 쪽, 이 양평역 쪽에 이제 한 도보 한 5분 거리에 이제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쪽에 고민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면 바로 이 신동아 아파트에서 고민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현재 이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양평역 쪽 주변 지역에 재건축을 할 만한 이 부지 자체가 이 신동아 아파트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재건축 연한도 현재 지금 다 도래했고 또 이제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오목교역과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입지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현재 지금 신동아 아파트 쪽에서는 바로 앞에 그 기계공구 상가가 하나 있었죠. 건축을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좀 보시게 되면 한 7억 6천에서 8억 약간 안 되게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에 대한 피해를 좀 보게 되면 9억이 현재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이런 가격들이 앞으로 이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주도를 할 수 있다. 즉 가격 대비해서 현재 나와 있는 가격 대비해서 이 신동아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이 재건축에 대한 기가 연한은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또 이제 길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좀 기다려도 앞쪽에서 만들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부분이 있고 오히려 신동아 아파트 자체가 이 양평역과는 요 앞에 만들어진 아파트보다는 길을 하나 좀 건너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신동아 아파트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가격, 이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가 네모 반듯하게 되어져 있으면서 이게 재건축이 올라가면 상당히 좀 크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아파트를 실거주,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거주하시다가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계속 이어갑니다. 역시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3398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금천구 가산동 두산 아파트 97제곱미터 2015년 8월에 2억 2천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고요. 직장이 양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세를 놓고 가야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체크해 볼게요. 이사님 빠르게 만나볼까요?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직장 이제 양주로 좀 이전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고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독산역 쪽 주변 지역, 요 라인에서 이제 그 점선이 이렇게 쳐져 있죠. 이게 이제 신안선선이 들어오는 라인입니다. 또 바로 위쪽으로부터 현재 지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상승을 주도하면서 위쪽으로 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두산 쪽 아파트 쪽 요 아파트도 현재도 가격은 좀 올라가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또 전세가에 대한 비율을 따졌을 때는 현재 지금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에 대한 비중을 놓으시고 이전하셨다가 추후에 매도 시기를 좀 안정적으로 잡는 게 좀 유리합니다. 또 매도 시기 자체를 2024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안선선이 들어오고 개통되는 시기를 2024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약간 늦춰진다고 하면 약간 2025년이 되겠죠. 이런 쪽의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개통된다고 해서 바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역들은 개통이 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큰 폭으로 가격 상승폭을 유지하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024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좀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설 명절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체크 도와드립니다.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주택시장 분석과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서, 2부에서는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수익형 부동산 상가 전해드릴 거예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 준공은 다 됐고요. 소위 말하면 스타벅스로 임차가 맞춰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타벅스, 이게 대기업들이 어떤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 안쪽에 이렇게 연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이 물건에서 뭐 얼마의 커피잔이 나오고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나올까지 다 계산하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런 기업들이죠. 여기에 이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로 10년간 임차가 맞춰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다산시 진입로 이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이제 왕복 8초선 도로가 위치해 있고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아파트 배우 세대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바로 길 건너편, 이 좌측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지산이라든가 자족용지 시설들이 현재 하나하나씩 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자족용지 시설, 또 주변 지역의 아파트 배우 세대층, 이게 한꺼번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있는 스타벅스들이 들어가죠. 이 계약 면적을 보시게 되면 계약 면적은 412평방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한 218평방미터인데 이거를 이제 구평수를 계산하게 되면 약 한 67평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타벅스로 커피 전문점은 10년간 임차 계약을 맺혀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임차 계약을 맺혀져 있고 연 5% 이상 이 상승을 좀 하기 위해 연 5% 이제 가격을 좀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단수적이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19년 작년 8월 달에 이제 준공이 마무리된 물건입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프라자 상가 물건인데 3층, 4층 같은 경우가 이제 병원으로 입점이 되어져 있고 5층 같은 경우가 이제 골프장으로 입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떤 그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상가가 이 어떤 형태로 해서 임차가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1층에 스타벅스, 2층에 어떤 유명 프랜차이즈점, 음식점이 들어오고 3, 4층에 이렇게 병원 시설, 5층에 이제 골프 전문점 이렇게 다양하게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46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를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 이 아파트 배우 세대축으로 이렇게 축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뒤편만 하더라도 K아파트, S아파트 해서 S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한 1300세대, K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한 700세대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뒤편으로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쪽에는 다산 한강중학교와 한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본 물건이 이렇게 대로변 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 4차선 대로변을 좀 껴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다산 신도시 하게 되면 약간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바로 위쪽에 별내 신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미사 신도시가 있고요. 이 다산 신도시가 대교를 건너게 되면 바로 잠실과 강남으로 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과 뭐 상당히 서울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의 입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관광분로와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있고요. 또 앞으로 들어가는 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또 서울 외곽선원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산 그 신도시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옆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됐죠.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돼서 이 왕숙지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남양주 시대가 앞으로 약 한 100만 시대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다산 신도시로 들어가는 서울에서 다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가 뒤편에 약간 1200세대 또 900여 세대의 아파트 양쪽으로 아파트 배우 세대층이 몰려져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이런 상가시설 같은 경우를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양쪽으로 다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어떤 그 유동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다산 신도시입니다. 위쪽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수속대교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잠실, 이 사진으로 이 잠실이 이렇게 보이죠. 바로 옆에 이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는 이 대교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제 서울과 이 잠실과도 바로 인접해 있는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타벅스의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입니다. 이 왕숙 신도시가 다산 신도시 바로 옆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종 GTX 라인이라든가 또 BRT 노선이라든가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역사, 이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 다산 쪽으로 다 많이 몰려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호재, 즉 광역교통망의 어떤 운행이라든가 철도에 대한 어떤 개통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 상승폭은 꾸준히 좀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상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이 본 상가가 이렇게 위치했는데요. 이 본 상가가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이 가시성과 집중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죠.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어떤 집중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바로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4차선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위어져 있고 바로 횡단보도만 건너면 이 본 물건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제 본 물건 1층에 여기 1층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커피 전문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들어온다든가 대형 프랜차이즈점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 상대들이 이 안쪽으로 물려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기대치가 많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1층에 커피 전문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만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10년간 임차를 맞춰놓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46억 원 정도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약 2억 원에 2억 원, 월 한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대출이 약 한 60%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어떤 그 큰 대형 프랜차이즈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월세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매출액에 얼마 이렇게 좀 지불합니다. 현재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매출액이 약 한 2억 정도, 1억 5천에서 약 한 2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5천 정도로 보수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월세가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의 12%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 다산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좀 꾸준하게 좀 완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좀 들어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건물 사진을 보니까 이 상가의 위치라든가 수요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지난해 8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된 신축 상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부동산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통건물 소개해드릴 건데요.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호선, 4호선 이 사당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통건물인데요. 원룸 9개 주인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구 통건물이라든가 다중주택 통건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폭발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올해도 그렇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연금을 받고자 하는 세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건물의 어떤 기대치, 잠정적인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준공은 2019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수역과 사당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 사당역은
이렇게 출구별로 해서 이 구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 이쪽 출구를 하게 되면 이 동작구가 되고 요 아래쪽 보물건지가 있는 곳은 이제 관악구가 되고요. 바로 오른편은 이제 서초구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개 구가 모일 정도로 사통팔달의 어떤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남 수란도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임차 수요층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당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 유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의 입지를 보시게 되면 이 방배역 쪽 주변 지역은 재건축과 이 재건축의 어떤 그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많이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이주 수요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주비라든가 보상비를 받고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죠. 앞으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기대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특별 계획 구역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지금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복합 환승 센터로 좀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그 사당역 쪽 주변 지역으로 과격 고통망 버스들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 광역 고통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시외버스들이 다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교통망이 나오게 되면 위에 이제 그 대형 마트라든가 뭐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큰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만큼 꾸준하게 인구 유입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수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은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앞으로 한창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서리풀 터널이 뚫리고 나서 이제 내방역과 이수역 또 사당역과 방배역 쪽에 있는 역세권 주변 지역에 어떤 그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종상향의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층으로 인한 어떤 임대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바로 사당역 쪽 주변 지역으로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버스 주차장, 광역버스 주차장 부지를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사면이 다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룸 9개 주인세대인데 이 주인세대가 복층형으로 화장실 2개, 방 3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내부 시설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어떤 CCTV라든가 외부 같은 경우는 그 외장 타일, 내부 타일을 밝은 톤으로 좀 구성을 해서 좀 어두워도 좀 밝게 좀 빛날 수 있도록 좀 개방감을 좀 만들어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에 맞는 어떤 그 필요 항목을 좀 다 넣었다, 구비 품목을 다 넣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방 2개, 화장실이 이제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복층은 한 실평수 한 15평 정도 크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가족들도 실거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물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13억 5,500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이 실투자금 약 한 3억 4,500만 원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현재 지금 예상 임대가는 13억 5,500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주인 세대라든가 현재 그 호씨를 좀 한두 개 현재 지금 공시를 좀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요런 것들이 전세를 놔둘 경우에 이제 이런 예상가가 나오는 거고, 그거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실투자금을 좀 약간 높게 잡으시면 월세 가격이 약 한 25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거 물건은 대출을 끼고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실투자금을 잡아놨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어떤 염려는 크게 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설 명절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 체크해봅니다. 주택시장 분석과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이야기,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디인지 투자 전략까지 만나보세요. 세미나는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 전해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